하지만 도망친 건 좋은데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고민 끝에 나랑 친구는 일단 게임을 해서 기분을 좀 풀기로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꽤 태평한 사고방식이었지. 납치당할 뻔했는데 야 저거 뭐야? 야 일단 게임부터 해. 뿅뿅뿅뿅뿅. 진짜 태평하네.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경이원지 블로그 운영하시는 갑오징어 님께서 허가를 해주셨고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괴담은 사라진 토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었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약 40명 정도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골의 학교로 어쨌든 주위는 산이나 논밭뿐이라 편의점 같은 건 학교에서 10km는 가야 있을 법한 장소였다. 그런 학교라 당연히 동물 같은 것도 잔뜩 나타난다. 여우나 원숭이나 멧돼지, 들깨도 나왔다. 그렇게 주변이 동물원 같은 환경이었는데 학교에서도 토끼, 잉꼬, 닭과 그리고 오골개를 키웠다. 이 학교에선 학년별로 사육하는 동물이 정해져 있었다. 내가 속한 학년 때인 3, 4학년들은 토끼를 사육했다. 그날 나는 토끼 저녁밥 주기 당번이었다. 9월도 이제 말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더워서 해질 무렵에 매미가 울고 있었다. 나는 골판지 상자 한가득 양배추 짜투리를 들고 운동장에 있는 토끼 사육장으로 향했다. 운동장에서는 3명 정도의 여자아이가 정글짐에서 놀고 있어서 먹이 주기가 끝나면 같이 놀자고 할 생각이었다. 오, 용기 있네요. 토끼는 총 6마리 있었고 누가 밥을 주러 왔다는 걸 보면 문 앞에서 먹이를 받아 먹으려 모이기 시작한다. 나는 동물을 좋아하는지라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 토끼들이 너무 귀여웠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상태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사육장 앞에 섰을 때 철조망 너머로 토끼들이 보일 텐데 한 마리도 보이질 않는다. 나는 사육장 손잡이를 돌려서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들어가 보니 역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사육장 안쪽은 어질러진 것 같지도 않았고 단지 토끼가 없을 뿐인 상태였다. 혹시 도망친 건가? 나는 허둥지둥 바깥에서 놀고 있던 여자애들한테 달려가서 말했다. 거기서 놀고 있었던 건 학교 근처에 사는 자매였다. 나는 토끼가 없어 라고 말했다. 거기서 누군가 한 명이 나는 여기서 토끼들이 주위에 있는지 살펴볼게 라는 말을 해서 나와 자매 둘은 교무실로 갔다. 교무실에 가니 담임 선생님이랑 학년 주임 선생님이 계셨다. 우리들은 담임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일단 사육장 주변을 찾아보렴. 좀 이따가 선생님도 갈게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들은 운동장으로 돌아왔다. 운동장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즉시 토끼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마리는 금세 발견되었다. 운동장 한가운데 등을 쭉 뻗고 눈은 뜬 채 배 언저리가 잘려서 내장이 없어진 건지 배가 움푹 꺼져 있었고 주위에 잘린 내장의 끄트머리 같은 게 약간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 혈흔은 없는 걸로 볼 때 무언가로 배를 짠 뒤 거기 놔둔 것 같았다. 시체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오셨다. 그리고 시체를 보시더니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일단 집에 돌아가렴. 내일 묻어주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다음날 우리들은 학교에 와서 4학년 학생 전원 남자 4명, 여자 4명 합계 8명을 모아 토끼들을 묻는 일부터 시작했다. 시골 학교라 그런지 키우던 동물들이 죽으면 수업을 빼서 그럴 시간을 내주신다. 우리는 토끼를 운동장 구석에 묻어주기로 했다. 남자애들은 구멍을 파고 여자애들은 꽃이나 쿠션 역할을 할 나뭇잎 같은 걸 따러 갔다. 구멍을 70cm 정도 판 다음 토끼를 묻을 때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들깨 같은 짐승이 들어와 그것에 쫓겨 도망쳐 나와서 살해당한 게 아닐까 하는 추리를 펼쳤다. 그런 추리를 하고 나서 우리는 토끼를 다 묻고 아직 살아남은 토끼가 운동장 근처에 있는 산에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산을 산책하기로 했다. 산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들은 3마리의 토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놈은 우리가 묻어준 토끼와 같은 상태였다. 둘째 놈은 머리부터 앞발까지만 남아있는 갈색 토끼. 셋째는 흰 토끼로 하반신만 남아서 내장이 튀어나온 상태였다. 이 토끼들은 5m, 6m 간격으로 뿔뿔이 흩어진 위치에서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체들에는 어린이가 보기에도 불쾌한 점이 있었다. 시체들의 절단면이 너무나도 깔끔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토끼들의 털에 피가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았고 주위에 피가 튄 흔적도 없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영화 바이오 하자드의 레이저 커터에 두동강 난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시체를 발견하고 나서도 얼마간 그 수색을 했지만 결국 이 3마리 이외의 토끼는 찾을 수 없었다. 그 다음 우리들은 이 3마리를 운동장 구석에 묻기로 했고 3마리를 다 묻으니 점심시간이 되어 있었다. 그 후 다들 오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오후 수업을 들었다. 방과 후에 우리는 토끼의 묘에 갔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 있었다. 무덤 하나가 파헤쳐져서 시체가 운동장 중앙으로 옮겨져 있었다. 짐승 같은 게 파헤친 건가? 라고 생각하며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한지라 우리들은 묘에 바치는 꽃만 두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기르는 인꼬가 죽었다. 그것도 모조리. 어떻게 죽었느냐면 모든 인꼬가 철조망에 머리를 쑤셔 넣어 목을 매단 것 같은 상태였다. 하지만 선생님은 고양이 같은 게 와가지고 으르렁대는 걸 보고 당황해서 철조망에 머리를 끼워 넣은 거겠지 라고 하셨다. 하지만 허둥지둥 날아다니다가 철조망에 머리를 쑤셔박을 정도의 힘이 과연 인꼬에게 있기는 할까? 그 후에는 이렇게 동물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기보단 그 후로 닭 이외의 동물을 키우지 않게 되어 죽는 동물이 없어졌다고 하는 편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기억을 되새겨보니 이상한 점이 잔뜩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우선 내가 토끼를 보러 갔을 때 분명 문은 잘 잠겨 있었고 사육장 안쪽은 어질러진 흔적도 없었다. 그 다음으로 토끼의 절단면이 깔끔하고 시체도 내장 이외에는 비교적 깨끗하게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운동장에서 나는 여기서 토끼들이 주위에 있는지 살펴볼게 라고 말한 아이가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얼굴을 기억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어째서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죽어있는 토끼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 분명 토끼가 발견된 그 자리는 내가 자매들과 나머지 한 아이와 이야기했던 장소와 가까웠는데 말이다. 까지 이걸로 이야기는 끝입니다. 옛날 기억이라 좀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런 느낌의 체험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되게 특이하네. 묘사가 되게 뭔가 잔혹해요. 토끼가 깔끔한 절단면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는 분명히 인간이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인간이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절단면이 엄청 깔끔하다는 게 되게 일반적이진 않아. 뭔가 사이코가 저지른 짓 같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토끼 뭐 하체만 남기고 내장이 나와 있고 토끼 배에 내장을 이제 파가지고 이제 그건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묘사들이 되게 특이합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저 처음에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여기서 토끼들이 주위에 있는지 살펴볼게 라고 말한 아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이게 되게 의미심장해서 아무래도 범인은 얘인 것 같고 선생님은 그냥 아유 귀찮아 하면서 그냥 대충 대응한 것 같고 애들 상대로. 그리고 그것도 무서웠어. 그 인꼬가 사육장 철조망에 머리 막 목 껴있는 상태로 죽은 거잖아요. 그 묘사가 되게 징그러. 상상돼. 새가 눈 뜨고 죽은 그런 느낌? 눈 뜨고 철조망에 목이 매달린 채로 죽어있는 그런 게 떠오른달까? 아무튼 좋은 괴담이었고요. 사라진 토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괴담은 이런 찝찝한 게 많네요. 그게 일본 괴담의 좀 매력이죠. 약간 음침하고 음습하고 이런 느낌? 근데 애기가 동물을 정교하게 썰 수 있을까? 그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이코 어른이 범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학교가 과소화 상태라 완전 시골 학교니까 분교잖아요. 분교.
8명밖에 없는데 그 얼굴을 기억을 못한다? 여기에 좀 의미심장하죠. 예. 와, 근데 누가 옮겼을까요, 시체를? 그러게요. 뭔가 영적인 존재 아닐까? 옛날에 토끼한테 물려가지고 감염당해가지고 죽은 아이가 복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범인은 그냥 어른이었을지도 몰라. 사이코 어른.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어른이 한 것 같단 말이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가 사라진 토끼였고요. 바로 다음 괴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괴담은 아슬아슬한 순간이라는 괴담입니다. 나에겐 버릇이 하나 있다. 나는 혼자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 방 안으로 들어와서 문이 닫힌 그 순간에 문을 잠가버리는 버릇이다. 우와, 와, 이런 거 쾌감 있는데. 닫자마자 척. 아마 앞으로 1mm나 2mm 정도 틈이 있어 문이 다 닫히지는 않을 정도의 타이밍에 철컥 하고 잠가버린다. 문 잠그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으면 안 되니 얼른 잠가버리는 게 습관화가 되어서 언제부턴가 그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있었던 일인데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와 문이 닫히자마자 철컥하고 문을 잠갔다. 그런데 내가 그러는 것과 거의 동시에 문 손잡이가 철컥철컥철컥 울리는 것이다. 혼비백산에서 문에 달린 확인용 렌즈를 통해 봤더니 노숙자 같은 아저씨가 있었다. 정말로 무서웠다. 야, 이건 진짜 무섭다. 이게 한국에도 이런 일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많았잖아, 이런 일이. 막 CCTV로 보면 문이 닫히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CCTV 본 적 있잖아요, 다들. 여기도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사람이 이런 버릇, 이런 기괴하고 특이한 버릇이 있었어가지고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아, 무섭다. 근데 이 버릇 좋은 것 같아요. 뭐 쾌감도 있고 평소에. 아, 근데 이분 이렇게 쾌감으로 그냥 재미로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떠오를 거 아니야. 그건 좀 무서운데. 그건 좀 불쌍한데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아슬아슬한 순간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주상복합 빌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10년쯤 전 이야기.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근처에 새로 생긴 중고 서점에 들러서 평소와는 다른 길을 통해 역까지 걸어가고 있었다. 8시를 좀 넘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나는 맹렬하게 똥이 마려워졌다. 주변에 편의점이나 맥도날드는 없었고 초조했던 나는 우연히 길 가다 나온 살짝 신축 같은 주상복합 건물로 뛰어들었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도 귀찮아서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갔는데 복도를 둘러봐도 그 층 내에서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쏴버릴 것만 같았기에 그쯤만 보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둘러보니 안쪽에 화장실 표시가 보여서 쟁걸음으로 그쪽으로 갔다. 가는 도중에 어떤 회사의 사무실을 지나쳤다. 복도 쪽에도 창이 달려있어서 안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게 보인다. 모르는 사람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화장실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볼일을 다 봤는데 손을 씻고 나온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 버렸다. 밝았던 방에 전기가 꺼져 있었으며 쥐죽은 소리도 나지 않았다. 뒤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였다. 복도에 어렴풋한 불빛만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계단 쪽으로 돌아왔다. 지나갈 때 방 안쪽이 보였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멈춰서서 방 안쪽을 둘러봤더니 거기엔 책상이 늘어서 있을 뿐 책상 위에는 컴퓨터도 전화도 서류도 없다. 그냥 책상뿐이었다. 그보다 의자조차 없었다.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다. 어서 나가려고 복도를 통해 계단에 들어가려는 순간 등 뒤가 팟 하고 밝아졌다. 반사적으로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단으로 뛰어들었다. 2계단씩 넘어질락 말락 하면서 내려갔다. 2층까지 내려왔을 때 위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제히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또각또각이 아니라 쾅쾅 하고 나처럼 2계단이나 3계단씩 건너뛰며 내려오는 소리. 쫄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계단을 내려왔다. 몇 단씩 건너뛴 건지 생각은 나지 않지만
용케도 굴러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거리로 뛰쳐나와 역까지 온 힘을 다해 질주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 이후로 졸업 때까지 그 길로는 가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상복합 빌딩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뭘까? 일단 채팅창에 며칠 전 9호선 똥테러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그런 반사회적인 테러가 있었습니까? 9호선 똥테러 누구야? 이거 봐. 조선일보 기사 제목 확실히 그 냄새. 출근길 9호선 열차서 인분 소동. 아니 이게 진짜냐고. 바닥에서 인분이 발견됐대요. 오 마이 갓.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가 9호선에서 X를 싸고 노량진역에서 내렸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더 무섭다. 이게 더 무서워. 아무튼 이 무슨 얘기였더라? 주상복합 빌딩 이거. 똥 마려워서 여기 들어갔는데 사람이 막 사무실에 막 많아가지고 사람 많다 하고 똥 싸고 나왔더니 아무도 없었다라는 건데 뭘까요 대체?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그리고 더 특이한 게 나와서 아무도 없었잖아. 근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팟 하고 불 켜지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계단을 내려왔다라는 건데 설명이 진짜 안 된다. 뭔지 그 상상도 안 가요. 뭔지 상상도 안 가. 사이비 집단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은 아니긴 하죠. 왜냐하면 사람 하나가 그랬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사이코다. 미친 사람이구나 싶을 텐데 이건 너무 단체가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 몰카 같다고요? 그러네.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지는 몰카나 뭐 공룡 나오는 몰카 그런 느낌이 있네. 일본 몰카였는데 일반인 상대로 한 몰카였는데 이 사람이 너무 쫄아가지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제작진이 이 사람을 못 잡은 거야. 이러니까 설명이 되는데요. 카메라 이렇게 들고 저기요 잠깐만요 하면서 쫓아갔는데 그 사람이 무서워하고 야바이 위험해 하면서 도망쳐가지고 결국 이제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되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주상복합 빌딩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번 괴담은 붉은 언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시절 저는 뭐든 알고 싶어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갖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근처의 지명에 유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우리 지방의 역사를 잘 아는 어머니와 할머니는 제가 말하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 술술 대답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의 지명을 빼고요. 그 지역을 가칭 붉은 언덕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래를 물어도 그 지명만은 이야기를 돌려버리십니다. 하지만 몇 차례 그 유래에 대해 묻자 붉은 찰흙으로 된 땅이라서 붉은, 그리고 거기엔 언덕도 많잖니. 그래서 붉은 언덕이란다. 할머니께서 마치 지금 생각해낸 것처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렸던 저도 어쩐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애초에 그 지역은 친척 간의 부동산을 가지고 다투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잦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길 이곳저곳에 지장보살님이나 돌비석이 있습니다. 그중 태반이 세운 지 몇백 년이나 지난 것이며 비석에 쓰인 문자도 지장보살님의 표정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풍화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초등학교로 진학해서 지방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붉은 언덕이라는 지명이나 그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역사 수업을 받다 보니 교과서에 큰 전쟁에 대해서 굵은 글씨로 실려 있었습니다. 붉은 언덕과는 꽤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만 이전에 가족여행으로 가본 적이 있는 지명이라서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전쟁 이름이 지명과 관련이 있나요? 제 질문에 선생님은 평소와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후 3년의 역, 해이안 시대의 지금의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전쟁. 약 1000년 전에 벌어진 당시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후 3년의 역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붉은 언덕 이야기를 피한 걸 기억을 해내고
다시 한번 가족들한테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자 가족 모두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버렸구나 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입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런 거 배웠어 라고 가족끼리 이야기하다 나온 건데 어쩐지 무서운 분위기로 바뀌어 버려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야기를 꺼낸 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사나리들의 피로 빨갛게 물든 언덕, 그래서 붉은 언덕이라고 한단다. 무심코 중얼거리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무사들의 격돌이 심했던 곳이 지금의 붉은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일대는 무사들의 피로 흙이 물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이유를 알았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이 낀 터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근처에 이유 없이 사고나 문제가 빈발하는 땅, 이유 없이 돌비석이 많은 땅이 있지 않나요? 어쩌면 그 땅은... 여기까지가 붉은 언덕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죠? 그 유치원생 어린애가 저런 그 유래가 있는 지명에 대해서 물어보면 할머니나 뭐 부모님이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죠. 예. 잔혹한 역사가 있는 땅이다 보니까 쉬쉬했을 텐데 뭐 교과서에서 뭐 알려줬다니까, 교과서에서 뭐 나왔다니까. 근데 이거 좀 웃기다. 이거 좀 웃겼어요. 이 붉은 언덕 얘기 다시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알아버렸구나, 봤구나 마타타 이런 느낌? 봤니? 이런 느낌? 아무튼 이유 없이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땅에는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붉은 언덕이었고, 할머니 목소리 중독성 있다, 할머니 특집 해줘잉.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할머니 특집,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떠드는 목소리라는 괴담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옛날에 엄마랑 차를 타고 외출을 했을 때 오늘은 어디서 운동회라도 하나 보네 라고 갑자기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는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그러게요 라고 대답했어. 그날 밤에 친척들이 모여서 할머니 집에서 왁자지껄 놀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서 운동회라도 한 거야? 라고 엄마가 친척들한테 물었어. 근데 지금은 여름방학이고 운동회를 할 만한 장소는 근처의 초등학교 정도인데 물론 거기서 운동회가 열리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할지 뭐 내가 다니는 학교니까 뭐 일이 있으면 엄마도 당연히 아셨을 거야. 엄마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지 이상하네, 이상하다 라고 계속 말하셔가지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봤어. 엄마 말로는 할머니 집으로 가던 도중에 살짝 야트막한 언덕배기 옆을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날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있다는 소식도 없었고 목소리도 예사롭지 않은 비명소리여서 줄곧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나 봐. 친척분들도 짐작 가는 행사 같은 게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말이 없으신 할머니가 중얼중얼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 옛날에 이 근처에 철로가 놓여서 말이다. 그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태우고 달린 적이 있었단다. 사람이 꽉꽉 들어차서 창문으로 열차에 타거나 열차의 다양한 부분을 잡고 올라탔으니 고갯길을 오를 때 열차가 잘 올라갈 턱이 없지 않노. 도중에 거꾸로 고개를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해서 그때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내리거나 밀려서 떨어지는 바람에 몇 명이 열차에 치여 죽고 말았지. 할머니 말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엄마가 그 목소리를 들은 장소 근처에서 옛날식 열차가 승객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산을 역주행했고 그때 패닉에 빠진 승객 몇 명이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엄마가 들은 건 아마 그때 패닉에 빠진 승객들의 목소리일 거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도 슬슬 눈치챘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날은 오봉이었거든.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그 일본의 명절 말이야. 할머니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 모인 친척들도 좀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그날 모임은 그걸로 끝나게 되었어. 친척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사촌 동생들이랑 다음날 다 같이 놀 예정인지라 할머니 댁에서 묵었어. 그런데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깐 후에 현관에서 쾅쾅쾅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나는 뭐지? 누가 놔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 다시 왔나? 라고 생각해서 현관으로 가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멧돼지가 왔구나. 이건 멧돼지야. 물리면 위험하니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저러다 곧 어디론가 가버릴 테니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보러 나가는 것도 막으셨어. 다음날 일어나서 보러 나갔더니 그을음 같은 검은 물체가 손바닥 모양으로 현관에 잔뜩 찍혀 있었어. 멧돼지가 코나 앞다리로 눌러서 모래가 붙은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려 했지만 그 자국은 엄마가 돌아갈 때 사용한 현관에만 묻어 있었고 다른 곳에는 전혀 없었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지라 이제 와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바깥으로 나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해. 참고로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가고시마현의 하야토라는 마을이야. 이거 진짜예요? 처보기라도 할까요? 뭐 그 한국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가고시마현의 하야토 마을 열차 사고. 안 나오네요. 네. 근데 무섭다. 이렇게 마을을 딱 지명을 딱 찝어서 말해주는 게 되게 진짜 같다. 그죠? 무섭습니다. 할머니는 이 그 귀신이 온 거를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멧돼지니까 나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대충이 아니라 애를 위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되게 제가 괴담 많이 읽으면서 느낀 거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구조의 괴담이 많아. 누구랑 어디 가다가 아니면 뭐 혼자 어디를 가다가 할머니 댁에 가다가 무언가 이상한 걸 봐. 이상한 걸 보거나 느껴. 그 다음에 할머니 댁 도착해가지고 할머니한테 괴상한 일이 있었던 거를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이 마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고 헉 하는 그런 템플릿이 일본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괴담 읽다 보니까 이게 좀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또 산을 역주행해서 그 열차 사고가 난 거 진짜 있을 법한 일이죠. 토크가 딸리면 못 올라가니까 힘이 딸리면 이제 못 올라가니까 채팅창에 이런 거 구글에 치면 많이 나온다 하셨는데 구글에 쳐본 겁니다. 일본어로 치면 이 사고에 대해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고요. 또 이거 읽으면서 느낀 게 이 괴담에는 약간 기교? 약간 장기술 같은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하야토 마을 이런 지명을 딱 찝어주는 것도 그렇고 일본의 명절 오봉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되게 재밌네요. 괴담이 되게 짜임새가 있는 괴담이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채팅창에 주인공은 늘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다음날 소름돋아함. 진짜 괴담 템플릿이다 진짜.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소문난 폐가라는 괴담이고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초등학생 때 집 근처에 폐가가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집에서 정신이 나간 남편이 부인을 찔러 죽여서 그 살해당한 부인의 유령이 나온단다. 폐가의 뒷문은 잠겨있지 않아서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지만 어째서인지 안쪽에서는 무슨 수를 써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오려면 집 제일 안쪽에 있는 방에 깨진 창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 나오기 전에 돌아봐 버리면 살해당한 부인의 유령이 녹슨 식칼로 뒤돌아본 녀석을 찔러 죽여버린다고도 했다. 듣기로는 근처 사는 형이 실제로 들어가 봤다던지 친구의 친구가 거기서 유령을 보았다는 진짠지 아닌지 수상한 소문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나와 친구 A, B는 중학생 올라가기 전에 초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추억 삼아 그 소문을 확인해 보자고 마음먹었다. 도중에 막과자 가게에 들리기도 하고 A네 집에서는 손전등, B네 집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하는 B네 형의 금속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오기 위해 이곳저곳 딴 길로 새면서 우리들은 저녁 무렵에 폐가에 도착했다. 밤이면 무섭겠지만 낮이어도 별로 재밌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녁 무렵으로 했는데 선명한 오렌지빛의 노을 아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폐가는 분위기로 봐선 차고 넘칠 정도로 음산했다.
풀이 우리의 허리 높이까지 무성이 자란 현관을 뚫고 뒷문으로 돌아가자 분명 거기에 뒷문은 있었다. 머뭇머뭇하는 나와 A를 비웃으면서 B는 뒷문에 손을 걸쳤다. 그러자 녹슨 소리 하나 없이 열렸다. 우리들은 문이 너무 평범하게 열려서 좀 김이 샜다. 잠시 동안 우리들은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떠들었지만 근처에 있는 스피커에서 5시를 알리는 벨소리가 들려와서 슬슬 들어가 볼까 하고 A가 말했다. 말 나온 김에 A가 먼저 안에 들어가고 10까지 센 뒤에 나와 B가 밖에서 문을 연다. 그동안 A는 문이 진짜 안쪽에서 안 열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삐진 것 같은 A가 폐가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좀 있으니 당황한 A의 목소리가 들렸다. 열세고 문을 여니 A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왔다. 왠지 무지 화가 난 A한테 아무도 바깥에서 문을 누르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지만 A는 믿지 않았고 결국 나와 B도 한 번씩 혼자 들어가서 진짜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게 되었다. 얼마간 그렇게 바꿔 들어가 보면서 놀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충분히 무서운 추억도 만들었고 그걸 마음껏 즐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만 돌아가려 했을 때 폐가 뒤에 세워둔 자전거 앞에서 B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B는 열쇠를 폐가 안에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우리는 B를 욕하며 집 뒤쪽으로 돌아갔고 B한테 빨리 찾아오라고 재촉했다. 어이 빠가야로 난다고래. 하지만 완전히 해가 기울어 거의 밤이나 마찬가지로 어두워져서 그런지 B는 혼자서 들어가기는 싫다고 어거지를 쓰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나랑 A는 문을 돌로 눌러 연 상태로 고정해두는 조건으로 B의 자전거 열쇠를 찾는 걸 돕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B의 자전거 열쇠는 입구 근처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A가 집에서 가져온 손전등을 비추면서 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갑자기 뒤쪽의 문이 닫혀버렸다. 당황한 우리가 급히 어떻게든 문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여자의 새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정이야. A와 B 둘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B는 울면서 가져온 야구방망이로 문을 두들겨댔고 A는 손전등을 팔이 떨어져라 휘둘렀다. 나는 일단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무서워 무서워 라고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다. 그동안 A가 깨진 창문으로 나가자 하고 외쳐서 우리는 패닉에 빠진 채 어디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르는 폐가 속을 곧장 가로질러 뒷문이랑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별로 넓지도 않은 폐가라 그 장소는 금세 찾을 수 있었다. 거실 창문의 유리가 확실히 깨져 있었고 거기엔 발라진 골판지가 A의 손전등 불빛에 비쳤다. B가 방망이로 골판지를 힘껏 때리자 테이프로 붙여뒀을 뿐인지 골판지가 대번에 떨어져서 우리들은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우리들은 밖으로 나갈 때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와서 보니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깥으로 나와서도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손살같이 자전거 쪽으로 달렸다. 그렇게 도착한 자전거 쪽에서는 불량해 보이는 중학생 남녀가 우리들을 가리키면서 배꼽이 빠져라 웃고 있었다. 그들은 멍해진 우리에게 입구 근처에서 조심스레 뭘 찾는 우리들을 놀리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자백했다. 우리들은 안심해서 서로서로 눈물로 흠뻑 젖은 얼굴을 마주보고 깔깔 웃었다. 불량한 중학생들 왈 여기서 전에 살던 사람들은 빚 때문에 야반도주했을 뿐 아무도 죽은 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줬다. 문이 안에서 안 열리는 것도 그냥 문틀이랑 문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중학생 정도의 힘이 있으면 몇 명이서 들이받으면 그냥 열린다는 것도 더불어 알려줬다.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게 쪽팔려져서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하기로 불량배들이랑 약속을 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B의 자전거 열쇠는 일단 공원에서 놀다가 잃어버린 걸로 하기로 했다. 다음날
B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조례 시간에 선생님께 여쭤보니 B는 어제 밤부터 고열로 입원했다고 가르쳐 주셨다. 우리들은 그날 방과 후에 B네 집을 방문해서 우리를 맞아주신 B네 할아버지께 B가 입원한 병원이 어딘지 여쭌 다음 그 주 토요일에 B한테 병문안 삼아 사설 병원을 찾았다. 침대 위에 심심한 듯 앉아있던 B는 우리가 병실에 들어오자 무지 기쁜 미소로 반겼다. 듣자 하니 B는 등에 생긴 상처로 균이 침투해서 어제까지는 진짜로 생사의 경계를 헤맬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고 웃으면서 우리한테 설명했다. 확실히 그때 B는 좀 수척해져 있는 듯 보였다. 그래도 건강해 보이는 B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병문안 선물이라고 부모님이 주신 과자를 껍데기도 제대로 안 벗기고 먹으면서 그날 면회 시간이 아슬아슬 다 될 때까지 B랑 시답잖은 얘기를 했다. 우와! 나 끝난 줄 알았는데 얘기가 더 있었어요. B가 입원하고 2주 후에 B가 죽었다. 원인은 파상풍이었다. 내가 자녀를 얻고 그 애의 예방접종을 갔을 때 안 사실인데 우리들이 태어난 해는 부작용인가 뭔가의 문제 때문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안 했고 그 때문에 B는 파상풍균에 감염되어 버린 것이었다고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이윽고 B의 장례식도 끝나고 나와 A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에 그 폐가는 화재로 모조리 타버렸다. 불량배들이 피우던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났다던지 땅 주인이 건물 해체 비용이 아까워서 불을 질렀다던지 소문은 무성했지만 결국 진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 쓰게 되었냐고 하면 지난주 일요일에 오래간만에 A랑 같이 술을 마실 기회가 생겼었는데 거기서 B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별 생각 없이 A가 말했다. 그래서 결국 말야 왜 B 등에 상처가 났던 걸까? 그 자리선 취기 때문인지 바보라 그랬다던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지만 나는 오늘 문득 생각했다. B네 아주머니는 B가 녹슨 금속 같은 걸로 등에 상처를 입어서 파상풍에 걸려버렸다 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빈소에서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셨다. B는 그때 금속 방망이로 문을 때렸지만 뒤에 있었던 A에게 맞지 않도록 어쩌면 뒤를 돌아봤을지도 모른다. 그 소문을 무시하고 말이다. 물론 그 소문 자체는 미심쩍기는커녕 위에 쓴 이야기를 듣고 뻥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소문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무로 된 단층 집이었던 그 폐가에서 녹슨 금속이 등을 찌를 수가 있단 말인가. 남편에게 살해당한 부인의 유령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엔 분명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녹슨 식칼을 손에 든 무엇인가가. 이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상쾌하네요. 도쿄의 후사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폐가는 불탄 다음 샤또레제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섰는데 지금은 거기도 망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후사에 사는 초등학생인 애인의 아들한테 거기 소식을 물어보니 그 아파트엔 화재로 불타 죽은 사람의 유령이 나온대요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구체적으로 유령을 본 것도 아니고 B가 죽은 것도 진짜 어쩌다 어디 다른 데서 다쳐서 파상풍에 걸린 것일 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소문이 발단이 되어 거의 모든 진상이 명백해졌는데도 B의 등에 생긴 상처의 수수께끼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나는 무엇보다도 무섭습니다. 유령도 무섭지만 실은 거기에 녹슨 식칼을 든 불황자나 그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간주를 하자 나와 A가 무사했던 건 진짜 운이 좋았던 건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어 더더욱 무서워요. 일단 B의 명복을 빌며 합장. 이걸로 내 이야기는 끝입니다. 블로그 주인장님이 밑에 추가로 이제 첨언을 해주셨는데 보면서 정말 위문스러웠던 건데 파상풍이 하루 이내에 발병하나요? 오, 그러게요. 급성 파상풍 쳐볼까요? 급작스럽게 갑자기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나무위키 파상풍 들어가가지고 증세를 볼까요? 증세? 파상풍균이 체내에 유입된 경우 통상 3에서 21일의 잠복기를 거친다. 뭐지?
저 이런 괴담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어릴 적 있었던 일이니까 3일 뒤의 일인데 하루 뒤에 있었던 거라고 착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루 만에 일어난 일로 뭐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글쓴이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야구방망이 휘두른 게 B니까 B가 이제 다른 애들 안 다치게 하려고 뒤를 돌아봤겠죠. 저거는 좀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너무 맞는 말이라 오히려 주작의 느낌이 좀 물씬 나는 게 있어요. 괴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다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오히려 오히려 주작 같은 느낌이 있긴 해. 물론 주작이어도 괴담은 재밌기만 하면 장땡이긴 하지만 되게 아다리가 잘 맞습니다. 불이 왜 났는지는 알 수가 없고 B 등에 상처가 난 거, 이건 진짜 뭐지? 생각을 좀 해보면 저런 좀 흉가 같은데 다 같이 담력 훈련 겸으로 해가지고 놀러 갔을 때 아무리 목조 건물이라 하더라도 못 같은 게 박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못에 너무 무서워서 긴장해서 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못에 찔린 거야, 등이. 그랬는데 괜히 이거 찔린 거 다른 애들한테 말하면 뭔가 쪽팔리잖아요.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인데 너 쫄아가지고 거기 확인을 못 해가지고 찔린 거구나? 빠가야로 이럴까봐. 그래가지고 그래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등 뒤에 상처가 칼 모양 되게 크게 났다, 칼 정도의 크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귀신이 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못 같은 거에 찔리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등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가 없겠죠. 채팅창에 저는 잘때님 기초 일본어 나올 때마다 좋아요. 웃깁니다. 그래도 그 생활 일본어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단련됐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소문난 폐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괴담은 이웃사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수로 끝나긴 했지만 지금껏 가장 무서웠던 경험. 쓸데없이 추측이 많지만 좀만 참아줘.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나는 일정 기간 아파트에서 살았었어. 할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집을 리모델링인가 뭔가 한다고 해서 기간으로 따지자면 약 반년 안팎이었으려나? 낡고 곰팡내 나는 아파트였지만 집 근처인데다 가격이 싸기도 해서 여기로 정했다고 해. 그리고 가격이 싸니 당연히 입주자도 그럭저럭 많아서 내가 살던 집의 양 옆집에도 입주자가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어. 한쪽은 마음씨가 좋아 보이는 노부부가 살고 계셨고 다른 한쪽은 땅딸막하고 음침한 남자와 그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 이 남자를 가칭 A라고 부르기로 할게. 아주머니 쪽은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렴 하고 말을 걸어주시거나 어머니와 수다를 떠는 등 꽤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러는 한편으로 A는 아마도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표정이 살짝 이상했고 괴상한 행동이 눈에 띄었어. 예를 들자면 밤에 복도에서 이유도 없이 어슬렁거린다든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누워 뒹굴거리는 등등. 때문에 우리 가족도 포함해서 아파트의 사람들은 아주머니랑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았어. 그 때문인진 몰라도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점차 아주머니와 마주치는 횟수가 줄어갔어. 그리고 이사해 온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째서인지 아주머니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웬일인지 A도 종적을 감췄어. 나는 그래서 아마 이사했겠지 하고 그때는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어쩐지 기묘한 시선을 느꼈어. 친구가 집에 와 있나 하고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이상하네 생각하다가 어떤 사실을 눈치챘어. 옆방, 그러니까 A가 사는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거야. 그 아파트의 문은 모두 자동식은 물론 아니었지만 문의 무게로 저절로 닫히는 구조였어. 그러므로 살짝 열려 있다는 건 누가 문 뒤에서 문을 눌러서 열고 있던지 뭔가로 막아서 닫히지 않게 해뒀던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였지. 뭐지? 도둑이 들면 안 되니까 닫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며 물끄러미 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쾅! 하고 문이 닫혔어. 그때는 놀랐지만 아파트가 낡아 경첩 상태가 안 좋아져서 닫히지 않은 거겠지 하고 스스로 결론 지어버렸어.
또 그 주인공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네요. 근데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다시 문이 좀 열려 있는 거야. 역시 경첩 상태가 안 좋나 하고 그 문 앞을 지나가려고 했더니 이번엔 끼 하고 문이 살짝 닫혔어. 그때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문 건너편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그때 나는 옆집 아주머니는 이사를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둑이 그 집에 있다고 착각한 채 허둥지둥 집으로 도망쳐 왔어. 그리고 부모님이 오시자 나는 이사간 옆집에 누가 있었어 라고 설명을 했어. 하지만 옆집은 땡땡씨 내잖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일축을 당했던 게 기억나. 아무래도 그냥 모습이 안 보였을 뿐 가끔씩 옆집에서 누가 사는 소리가 들려왔다나 봐. 그래서 부모님은 아직 옆집에 A씨네 가족이 살고 있다는 걸로 알고 계셨던 거겠지. 그날부터 거의 매일 아침에 나갈 땐 분명 잘 닫혀 있었던 문이 학교에서 돌아올 땐 조금씩 열려 있었어. 하지만 딱히 뭐 별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있는 게 도둑이 아니란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점차 익숙해졌어. 너무 이상한데요? 이 뭔가 특이한 이 아들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 아들이 나를 몰래 보는 거에 재미가 들린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놀기로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돌아왔더니 역시 옆집 문이 또 살짝 열려 있었어. 그래도 어차피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평범하게 문 앞을 지나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 틈에서 굴다란 팔이 튀어나와서 내 팔을 꽉 잡아채더라고. 그리고 집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꽉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든 저항을 했지만 그 팔은 잡아당기는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다행히도 내 비명을 들은 친구가 허둥지둥 달려와 줬어. 친구가 거기 놓여있던 자그마한 삽으로 그 팔뚝을 팍 하고 찌르자 문 건너편에서 에우 이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팔이 팍 하고 내 손에서 떨어졌어.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도망쳐서 급히 우리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어. 하지만 도망친 건 좋은데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전화를 걸어보려 해도 어디로 전화하면 될지 알 수가 없었어. 고민 끝에 나랑 친구는 일단 게임을 해서 기분을 좀 풀기로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꽤 태평한 사고방식이었지. 납치당할 뻔했는데 야 저거 뭐야? 야 일단 게임부터 해. 뿅뿅뿅뿅뿅. 진짜 태평하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략 5시가 됐을 무렵에 드디어 어머니가 돌아오셨어. 그래서 허둥지둥 어머니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드렸는데 처음엔 좀처럼 믿지 않으시더라. 얘네들 웃기네. 야 일단 게임부터 해 하고 뿅뿅뿅 띠용띠용. 엄마 저 죽을 뻔했어요. 이 주인공도 정상은 아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친구가 옆에서 커버를 쳐줘서 결국 믿어주셨고 일단 친구네까지는 시간이 늦기도 하고 뭐 위험하기도 해가지고 어머니가 차로 바래다 주시기로 했어. 나는 그때 같이 안 나가서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 말을 들어보니 그때도 역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나 봐. 그리고 잠시 뒤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어. 이미 어머니한테 전화로 자초지종을 들으셨는지 돌아오자마자 바로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간다고 말하고 나가셨어. 그 말씀을 들은 나도 안심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옆집이 갑자기 시끄러워지더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당황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더니 다시 집에서 나가셨어. 그 후에는 평소처럼 저녁밥을 먹고 목욕하고 잤어. 평소와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날 집에서 아버지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정도려나? 자, 여기서부터는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그때 이웃집에서는 큰일이 났었다나 봐. 무슨 소리냐면 관리인 아저씨가 마스터키를 써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A가 목 매달고 죽어 있었다는 거야. 단지 그것뿐이라면 뭐 평범한 살자 사건으로 종결이 됐을 테지만 A가 목을 매단 이 방이 또 상당히 이상했다고 해. 일단 방 천장에 몇십 개나 되는 살자용 로프 매듭이 늘어뜨려져 있었대. 세심하게도 천장에 갈고리를 박아 넣어 만든 완전 본격적인 살자용으로 A는 그 중에 하나를 써서 살자한 것 같았대.
그리고 둘째로 대량의 남자 사진이 방 안에서 발견되었대. 도찰을 한 건지 거의 모든 사진이 초점이 잘 안 맞거나 그림자가 지긴 했지만 이런 사진이 대량으로 발견이 됐대. 당연히 그 중엔 내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고 A는 내 사진을 꾹 쥔 채 죽어 있었다고 해.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점인데 그 방에서는 아마 아주머니가 A한테 남긴 것 같은 편지가 발견됐대. 그 내용은 힘들어지면 이것을 로프를 쓰거라. 친구랑 같이 가고 싶으면 예비용을 쓰렴. 같은 내용이었다던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른이 돼서 아버지한테 들은 내용은 여기까지야. 지적 장애인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 그때 A도 나한테 뭘 하려고 팔을 잡아당긴 건지 모르겠어. 혹시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나를 보고 외로워져서 이야기하려고 팔을 끌어당겼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어쩌면 A도 살자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혹시 같이 가려고 나를 목매달려고 팔을 잡아당겼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지금껏 겪었던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경험이에요. 야, 이 이야기 진짜 무섭다. 여기까지가 이웃사촌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야, 진짜 있을 법한 일이라 되게 무섭고 이 묘사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방 안에 로프가 달려있어. 근데 다 갈고리로 천장에 제대로 박혀있는 거야. 거기 그 갈고리에 로프가 묶여가지고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도 아니고 몇십 개나 되는 게 늘어뜨려져 있다. 그 얘긴 즉슨 친구를 많이 데려가려고 나중에 진짜 힘들면 친구랑 같이 가야겠다 하고 엄청 매단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안 보이잖아. 옆집 아줌마는 어디로 간 거며 왜 이 자기 아들만 두고 간 건지. 이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애를 그냥 지적 장애인인 이 친구를 그냥 두고 그냥 도망쳐버린 것 같아요. 옆집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죠. 식량이랑 이런 거 막 두고 어느 정도 며칠 지낼 분을 주고 그냥 간 거지. 나간 거지 그냥. 그렇게 그 애가 힘든 상황이 되게끔 유도를 한 거죠. 알아서 죽어라.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힘드니까 옆집에 사는 그 글쓴이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이제 팔을 잡고 끌어갔던 건데 글쓴이는 운이 좋게 이제 친구랑 같이 있어가지고 겨우 살았네요. 예. 역대급 음침입니다. 되게 음침합니다. 이게 음침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이웃집 아줌마가 진짜 음침하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좀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 세상에 분명 존재하고 꽤 있는데 그분들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육아하기가 빡세고 키워도 어린 아이보다 더 낮은 지능을 가진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괴담 읽으면 무서우면서도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워진다. 네. 아무튼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웃사촌이라는 이야기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채팅에 지금까지 괴담이 재밌으셨다면 붐업이라고 한 번씩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때님 침대 밑에 붐업 따봉 붐업